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정운영과 함께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운영의 타임라인. 예, 3부 순서입니다. 지난 1일 민주당은 종편 출연 금지령을 공식 해제했습니다. 2008년 12월 미디어법 강제 통과에 반발해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정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론과는 별개로 종편 출연을 거부키로 한 의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또 최근에 여야 합의로 결정된 김재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민주통합당 재선 의원이자 소신파 의원으로도 불리는 정청래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보자, 우선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동유럽 4개국 해외 시찰 다녀왔습니다. 뭔 일로요?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갔는데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이렇게 4개국 다녀왔는데 일정이 참 좋았고요. 오전에 외교위원장, 하원 의장,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양국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6박 8일이었습니다. 북유럽이 아니라 동국은요. 옛날에 말하면 동유럽. 옛날 그러니까 소련의 지배를 그렇죠. 받았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서유럽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4개국이었는데 이번에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루마니아에 갔더니 우리로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 드라마가 15편이 매주 동시에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고 일본보다도 더 이미지가 좋은 선진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이런 대접이 상당히 좋다고 루마니아 대사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한 수년 전에 2008년 7년에 체코,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출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폴란드 갔을 때는 그쪽에 LG 그룹이 있다고 해서 그 한국인들에 대한 대단히 호의와 그걸 환대하는 걸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네 나라를 동구 네 나라를 특별히 간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말고. 애초의 계획은 쿠바를 좀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하고도 영사 관계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쿠바에 가서 그런 길을 한번 터볼까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폴란드 지금 LG 그 전자 공장 있는데 의무 고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세울 때 폴란드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 고용 비율이 있는데 있겠죠. EU가 탄생하고 이러면서 또 경기가 좀 침체되고 이러면서 그걸 지킬 수 없게 되자 LG에 대한 좀 압박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해 달라고 우리 LG전자 기업하기가 좀 좋도록 좀 그걸 풀어달라고 외교위원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폴란드 외교위원장 해주겠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만 안 했지 총리까지 지낸 분이에요. 실세군요, 진짜. 그래서 LG전자 그쪽 현지 대표가 그런 부탁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잘 되면 아마 작은 외교적 성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의무 고용 비율이 얼마나 된답니까? 그 현재는 좀 지키기가 어렵답니다. 글쎄 비율이 얼마나 된답니까?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개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당수가? 그렇긴 한데 그 강화된
예. 애초에 계약서를 쓸 때 단계보다는 지금 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우리 청취자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예.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예. 작년에 거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옆에 지금 소금광산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 옆에 그런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400년 전부터 예. 소금을 채굴하고 소금 광산. 예예 갔는데 나는 소금강이라는 줄 알았네. 소금 광산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작년에는 3등으로 많이 갔대요. 왜요? 거기에 130만 명 정도가 그 소금 광산을 보러 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유전과 같은 그런 400년 전이니까요. 예.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대규모고 327km. 근데 저희 1%밖에 못 보고 왔는데 그 안에 성당이 4개가 있고 광산 안에 놀랍네. 지하 135층 안에 135m 135m 아래 예. 아래에 성당도 있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130만 명이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안내를 하는 노 신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쭉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광부 출신입니다. 제객이네요. 거기 가이드 하시고 그 소금광산 관광객들을 위해서 고용된 인원이 400명이랍니다. 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다 광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광산에서 일했던 분들. 소금을 예. 캤던 그런 광부들이 노후에 예. 가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참 어울린다. 우리 하나의 고용복지의 예.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이렇게 현역 시절에 열심히 일한 분들이 퇴직 이후에 그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글쎄요.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광산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겠죠. 잘 알고 애정이 있고. 그러니까 친절하고 그리고 또 광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일화 에피소드도 얘기해주고.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저도 그때 폴란드 출장길에 들렀는데요. 제가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한 개가 아니라 총 3개가 있다는 점. 저는 2군데를 가봤고요. 제일 큰 제1 수용소에 갔을 때 입구에 여러 나라의 말로 된 안내 설명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어로 된 설명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찍어와서 제 블로그에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자, 요 정도로 여담을 좀 하고요. 이제 좀 얘기 나눠볼까요? 지난 1일이군요. 최근도 아니고 어제 그제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편 출연 금지를 풀었는데요. 정 의원은 왜 나는 출연 안 한다고 했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나는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정치 한 10년 했는데 원래 안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또 강조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이런 거죠. 이 조중동 종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사와 민주당 통합당으로서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있지요. 또 저 물론. 개인적으로도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 조중동 종편의 탄생은 2008년 12월에 미디어 악법 날치기입니다. 근데 그 미디어 악법 날치기라는 것이 2004년도에 제가 대표 발의했던 신문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갈갈이 찢겨지는 과정,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2004년도에 신문법을 만들 당시 제가 그 이유로 해서 18대 총선에서 조중동 문화일보에게 표적으로 그래서 떨어졌죠. 저의 낙선을 주도했던 그런 사건으로까지 이제 비화가 됐는데 제가 만들었던 2004년도 신문법의 핵심 사항 조중동 신문은 방송을 가질 수 없다 하는 조항이 삭제됐고 그리고 신문 경영자료 전체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구독 수익, 광고 의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는 거. 그리고 불법 신문 시장을 조장했던 6가지 경품 등을 못하게 했고 신문 신고 포상 금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무력화 돼서 탄생한 것이 조중동 종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시 민주통합당에서는 밧줄로 몸을 묶으면서까지 본회의장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 투쟁을 했고 그것이 날치기 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역위원회별로 서명까지 했고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서 10,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고
그렇게 지난한 투쟁을 했는데 이유와 근거 없이 대선 때 종편 때문에 졌다. 예. 이런 섣부른 진단으로 종편에 다시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백부양보해서 예. 이미 그 당론은 무너졌다. 대선 때 많은 의원들이 종편에 가서 그랬죠. 얼굴에 분칠하고 조중동에 잘 보이려고 많이 예. 노력을 했고 자기 얼굴을 냈고 그리고 당내 주요 인사들도 나갔고 기왕에 그렇게 된 마당에 예. 다시 이 당론을 정해서 나가지 말자 하는 것이 좀 벨도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왕이 무너진 건데 뭘 그걸 굳이 당론으로 또 다시 나가자.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마치 조중동 출연을 권장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도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안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원래부터 저는 조중동하고는 신문 인터뷰도 잘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쭉 안 나갈 거예요? 안 그러면은 종편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균형 잡힌 이른바 좋은 방송을 할 경우에는 나갈 수도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전략 전술적으로요. 예. 이런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중동 종편이 공정한 언론으로 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라면 내가 나가겠다. 예. 한번 나가는 겁니다. 근데 몇 달 또 그 후에 또 공정방송을 안 한다. 나 그래서 또 안 나간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나가지 않을 방침입니다. 예. 뭐 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뭐 민주당 내에서 전에부터도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당 쇄신, 뭐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이 필요하냐 뭐까지도 그런 극단적인 비판론도 있는데요. 민주당 당 쇄신 방침, 쇄신 방향, 정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쇄신, 혁신이란 말이 혁신되어야 될 것처럼 그 말이 지금 너무 난무하고 있고 백가증명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 요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지금 그 방안으로 개파를 해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개파를 해체하자라는 모임을 갖자. 그게 또 개파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네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다람쥐 챗바퀴 돌듯 그냥 말장난이다. 예.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예. 자, 개파를 해체하자 하는 모임도 개파가 되니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내가 하나 제시를 하겠다. 예. 그게 뭐냐. 개파를 왜 만드냐. 차기 공천 때문에 개파 보스한테 잘 보여서 줄 서야 또는 몇 명이 몰려다니면서 힘을 갖고 내 자기 공천권을 보장받겠다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공천의 개혁이다. 공천 방안의 개혁. 그게 무엇이냐.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평가를 해서 상위 30%는 단수 공천. 단수 공천 잘하니까. 예. 하위 30%는 공천 탈락. 예. 나머지 중간지대는 경선.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이 시스템을 만들면 굳이 개파별로 모여다니면서 본인의 공천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국회의원 잘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의정활동 법안 제출로 승부를 걸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으로 수적으로 양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민주정책연구원에 수주를 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많은 의원들께서 묘안이다. 라고 박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그런데 하위 30%에 포함될 사람들은 불안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선 때마다 물가율이요 50% 정도 넘습니다. 50%까지 됩니까? 50% 넘습니다. 한 40%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절반 이상이 다 밖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물갈이가 되는데 그 물갈이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되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물갈이는 50% 절반 정도 바뀌니 그거를 정성 분석 평가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천 물갈이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혁신의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게 토론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당에서 그런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한다면은 그걸 뭔가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개혁이 되지. 네. 의원총회에서 나와서 뭐 여러 명이 발언하는데 그중 하나로 묻혀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정운현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말만 하고 뒤에 액션이 따르지 않는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당원 당규에는 공천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은 자는 우선 배려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당원 당규에. 제가 그런데 18대 원외 때 국회의원 떨어져서 원외 지역위원장 활동을 할 때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대표 1급 포상. 포상은요. 뭐 어떤 거라면 그런 걸 줍니까? 예를 들면 주민투표, 무상급식 주민투표할 때 정청래의 공이 지대하다. 아. 예를 들면 나쁜 투표 착한 거부. 이 예를 들면 이 슬로건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 페이스북 친구가 저한테 전해준 것을 제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저는 단수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3명 공천. 3명 경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고 하마터면 제가 경선도 못 붙을 뻔했어요. 그건 또 왜요? 그러니까 공천이 문제가 있는 거죠. 현역 지역위원장이고 그리고 당대표 1급 포상도 받았고 그리고 미디어학법 서명운동이라든가 서울 광장 조례 그것도 제가 다 1등 했어요. 그리고 현재 48개 지역위원회 중에서 당비 내는 당원 숫자가 마포 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보 개혁적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면에서 공천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하위 점수를 받았어요. 왜요? 저를 제끼려고 하는 거죠. 당내에서 뭐 시기 질투가 있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안 좋은 풍조인데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바꾸려면 그렇게 좀 잘못된 것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4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배하게 돼 있다. 그래서 당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정치혁신 실행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주도하시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그럼 주도해서 그걸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리다가 말았는데, 뭐, 비록 정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뭐 어디든 그렇지만 동료나 이웃이 잘 되면은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뭐 뒷다리를 잡거나 질투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에도 그런 게 있나 보죠? 제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것은 상벌위원회를 두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이제 윤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주로 이것은 징계를 위한 조직이거든요. 징계만. 그래서 상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엄선을 해서 당대표 1급 포상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당원이든 지역위원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당대표 1급 포상이라는 것은 대통령 훈장에 가까운 거죠. 그러네요. 당으로서는. 그 당으로서는 지대한 공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엄선을 해서 예를 들면 1년에 10명을 줬다. 이분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상을 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정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시스템으로 갖추자는 거고 또 하나는 청산해야 될 정당 문화. 중에 제가 1번으로 꼽는 게 뭡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의 카르텔을 깨자. 이것이 망당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거죠. 건지. 죄송합니다. 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정치를 하면서 황당했던 것이 2004년도 초선 의원이 되어서 TV 토론에 제가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왔죠. 저하고도 한번 나갔죠. 초선 중에 제일 많이 나갔어요. 근데 2005년 때는 TV 토론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왜요? 모르죠. 몰랐어요. 2005년도. 잘 하면서요. 그리고 2006년도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졌어요. 저는 국회 e스포츠 국회의원 모임도 했고 회장도 했고 게임 산업법을 제가 재정법으로 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게임 뭐 바다 이야기 땡기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e스포츠 온라인 게임을 활성화하자는 게임 산업법을 제정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게임도 알고 온라인 게임도 알죠. 자타 공인 제가 게임 산업 전문가입니다. 게임 산업 포럼에 가서 강의도 할 정도예요. 근데 바다 이야기가 터져서 게임 산업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야? 지상파 3사의 방송 토론회가 벌어졌는데 이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들 3명을 내보내는 거예요, 토론에. 거기는 당연히 정 의원이 나가야죠. 그러니까 김재인 의원이 저한테 왔어요. 아니, 정 의원 나는 출판 전문가인데. 그야 뭐 출판 전문가죠.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지? 내가 당에 가서 정청래 의원이 대신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올 테니 나가주라. 뭐 그렇게 하겠다. 근데 돌아오더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요? 정청래는 토론 나가면 안 된다. 제가 나중에 2006년도에 하는 거예요. 정청래는 TV토론을 잘하니까 TV토론에 나가면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잘하니까 나가야지 왜 안 나가? 문장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문장으로. 그게 뭐냐면 배 아픈 거죠.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이유가 거죠. 거기 있었군요. 그래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또 이번에 황당했던 것이 이번 지난 대통령 선거 문재인 선대위에 SNS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황당하죠? 그랬던 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SNS라는 영어 글자가 없습니다. 이게 요즘 대세인데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저쪽 새누리당은 시발단까지 막 활동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은 제가 당선되자마자 인터넷 소통위원장을 맡으면서 SNS 위원회를 만들자고 6개월 전부터 주장했고 그리고 오바마는 재선이 된다. 제가 예언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SNS 위원회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오바마 당선을 위해서 SNS 자원봉사단들이 230만이 조직돼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해야 된다. 우리는 10분의 1 규모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SNS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타공이 SNS 최고 전문가는 정청래인데 그러면 불러와야지. 정청래에게 지휘권을 넘길 수 없다. 또 그런 얘기? 왜? 답답한 사람들. 150명 정도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권한을 특정인에게 줄 수 없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평가 워크숍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너무 황당해하더라고요. 황당해할 만하네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의 카르텔을 깨는 것, 그것은 민주당이 청산해야 될 첫 번째 정당 문화이다. 그것이 아니라 패거리 짓고 패당 짓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당직 나눠 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제일 잘 못해야 대변인을 한다. 역설이네. 그리고 업무 파악 능력이 제일 떨어져야 사무총장을 한다. 그러니까 황당합니다. 그래서 인재에 대한 적재적소의 배치 이런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실제로 의원들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만 듣고요. 그만큼 듣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듣기 지금. 싫죠? 듣기 싫어요, 진짜. 지금 민주당이 이게 야당이냐, 이게 민주당이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뭐 아주 독에 바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야당은 좀 야당다워야 되는데 야당성이라고는 지금 찾아보기 힘들고 명색이 지금 비대위 체제입니다. 민주당이. 어찌 보면 준 전시 상황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을 대표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그래. 죄송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이제 멘붕에 빠졌었죠. 저도 한 일주일 정도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저는 좀 황당했던 것이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모금했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선 의원 중에서 후원금 순위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저는 그래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때가 후원금 모금할 때입니까? 재선 끝나고 12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모집했다는 거예요. 때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두 번이나 국회의원 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은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해서 이제 좀 그런 지지분이했던 건 사실인데 저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전국을 주도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인들 MB 정권의 부정부패와 부정적인 면들을 청산하고 싶지 않겠느냐. 하고 싶겠죠?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1988년도 노태우 대통령 1년차 때 전두환 정권에 대한 청산
그것은 야당에 대한 요구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야당이 먼저 요구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에 귀양 가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BBK 청문회, 내곡동 청문회, 4대강 청문회, 언론 청문회 이런 4대 청문회 요구를 통해서 예. 전 국민에게 MB 정권의 실정을 예. 드러내게 하고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단죄하지 않을 수 없게끔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조성하는 것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어야 된다. 그게 정 의원 개인 생각입니까? 당에서도 그런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 개인 생각인데요. 예.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매일 만나는 국회의원들끼리 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 잘 안 들으려고 왜요?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 여당으로 가야지. 그래서 공공연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 더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의 춘투 예. 4부 순서입니다. 민주당의 춘투 이 자리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같이 얘기 의혹에 나누고 대한, 있습니다. 예. 자, 정 의원 네네. 얘기 다시 이어가죠. 5대 청문회를 요구. 전당대회가 5월 4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벌써부터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들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 김한길 의원이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 김한길 후보가 35% 그렇더라고요. 전후. 예. 그다음에 2위 그룹이 10%. 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더블 스코어를 넘어서 넘어요. 트리플. 예, 트리플 진짜. 이 정도 되는데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과 김한길 의원이 좀 중량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큰 이유군요. 네, 중량감에서 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 경륜 이런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를 좀 보이는 거 있어서 예. 당원과 대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비슷한 추세예요. 그럼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하군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초강력 유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한길 의원은 좀 강성보다는 네. 좀 그 반대쪽에 있는 분이죠. 굳이 성향으로 표현하자면은. 분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왜요? 본인도 진보 개혁적이다라는 거고. 아니 진보 개혁은 별개로 네. 노선상으로서는 이제 좀 뭐 강성이 꼭 나쁘다, 뭐 좋다라는 뜻은 아닌데 네. 분류는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만 예. 예를 들면 모바일 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 저하고도 여러 번 충돌을 좀 했어요. 누가 찬성이고 누가 반대예요? 모바일 투표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제가 기획하고 예. 제가 집행한 거거든요. 제가 관리하고. 근데 모바일 투표에 대한 실무적 기술적인 문제는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을 보완하고 모바일 투표를 하자라는 거였고 예. 또 모바일 투표를 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 좀 더 편하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대적 추세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김한길 의원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본인 주장이 이런 겁니다. 모바일 투표를 함으로써 예.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심을 왜곡한다.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서는 당원 중심으로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지지자, 예. 우호자로 확장해 나가자 예. 하는 이제 그런 경로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뭐 아까 종편 출연 금지 해제한 것도 반대했고, 뭐 꼭 반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자원 의견이 다르다는 뜻이고, 네. 또 하나가 지금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네. 뭐 이 사실이 여야 합의로 된 거 아닙니까? 네네. 민주당도 합의해줬죠. 네네. 그래서 또 뭐 논란도 됐지만은 정 의원은 어디 보도된 걸 보니까 아무리 미워도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자격심사를 반대한다는 건데 네. 이유는 뭐며 당론은 또 왜 이리 정해졌습니까? 개인의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예.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그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는데요. 다 듣고 제가 의원회관 제 사무실로 가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재현 의원하고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쓰겠다. 힘내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샅샅이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했다. 사실이 그렇죠. 무혐의 처분했다. 그렇다면 사법적 판단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법당국에서 선거법으로 걸든 뭘로 걸든 걸어서 의원직을 박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그거를 안 했거든요. 왜?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 두 사람한테는. 그랬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국민적으로 여론으로 비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동료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겠다. 사상검증 마녀사냥을 통해서 하겠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제가 말을 막았는데요. 말을 막는 말을 막말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막말을 가끔 합니다. 막말하다가 말씀된 사람 저기 앉아 있네요. 근데 이 국회법에 규정된 자격심사안이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현, 이석기 두 사람은 이 사안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법률적인 지식은 차치하고 상식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남녀로 친다면은 결혼 전에 발생한 일, 결혼 후에 발생한 일 그런 식으로 딱 구분이 되듯이 이게 지금 이 의원들의 두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것을 지금 심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어떤 초선 의원이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보니까 품행이 방정 맞다. 그리고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리고 친구를 괴롭히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겠다. 그런 얘기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볼테르의 말을 인용해서 나는 당신의 의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겠다. 내가 볼테르가 돼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정치 노선과 사상과 관계없이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저는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외통위하고 외교 이제 통일위원회 통상이 빠졌죠. 예, 빠졌죠. 그리고 정보위원회. 예, 두 개가 합쳐졌습니까? 아니요,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습니까? 네네. 근데 정 의원은 지금 양쪽 다 소속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야 뭐 그까지 지금 3개군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1년씩 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보위 소속이니까 좀 따져야 되겠네요. 네. 그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 사건, 뭐 어떤 법률 전문가들은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도 하고 뭐 내란죄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보위에서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나요? 지난해 국감 때 제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이걸 질문했었습니다. 국정원장이 끝나자마자 스탠포드 대학으로 간다고 했죠. 간다는 썰이 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북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의혹이 있냐라고 모 의원이 또 물었어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대선 전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절대로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부서장 회의에서 특별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보위가 있을 때마다 댓글 사건이 터진 다음에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난 겁니다. 몇 건이나 되는 그 지시 문건도 다 공개됐고 전문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정보위 의원들이나 다른 선배 의원들한테 크로스 체킹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원세훈 원장이 몰랐을까. 근데 대부분 의원들은 국정원장이 그런 지시를 했겠냐. 국정원장 몰래. 이 부서별 칸막이가 높기 때문에 아마 원장 모르게 특정한 세력들이 이걸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네. 국정원장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아, 그때는. 왜냐하면 저 혼자 확신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다른 분들 박영선 의원 쭉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먼저 정보위를 경험했던 그런 선배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원장이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순진했던 생각인 거죠. 결과적으로. 결국은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원장이 지시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선거법 등 이 국정원장이 총체적으로 진두지휘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 정보위를 열자, 따로 이 부분을 다루자라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한번 하자 했는데 아직 응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근데 이것은 정보위 차원의 문제를 이미 넘은 문제만은 아니죠. 물론. 사안이고 시작은 저희 정보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민주당 전당적 차원에서 그리고 상대편은 전현 정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국민들 앞에 백일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청문회나 국정조사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초선 의원 아닙니까? 특히 여성 의원. 이 진 의원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정 의원도 눈에 안 띄고 이 건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믿음지가 않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확실하게 좀.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 관계가 다 얘기는 못 하고요. 나머지 또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가 진전되면 따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외통이 정보위 소속인데 남북한 문제도 한마디 물어봅시다. 지금 뭐 남북 상황이 전쟁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기도 해요. 옛날에 이 정도 됐으면 벌써 뭐 라면 사재기하고 난리일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 꼭 물론 뭐 청와대나 또는 뭐 정부 부처에서도 얘기에 대해서 일을 하겠지만 국회도 이거 뭘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고도 예리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지금 크게 보도가 됐지만 뭐가 났죠?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는데 미국의 핵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B2, B-52 전투기가 F-22 뭐 이게 떴는데요. 이게 왜 떴느냐? 이게 북한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남한에 대한 경고였다. 아, 남한 단독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그렇죠. 거.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초전박살 내지는 원점 타격 이렇게 해서 상황을 꼬이게 하지 말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뭐 적극 응징하라. 그런 투에 발언을 그것을 했죠.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호전적으로 나오지 마라. 우리가 뒤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초강경으로 나와서 북한의 도발을 마치 유도하는 것처럼 해서 국지전이라 되면 미국이 연루된다는 거죠. 한미동맹에 의해서. 그 연루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다 해줄 테니 일본한테도 이것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 상태, 준전시 상태로 가지 마라. 라는 거에 대한 다목적용의 포석이었다. 이게 이제 백악관의 브리핑입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MBC 손석희 라디오에 인도 어떤 한국학자가 평양을 최근에 열흘 다녀왔는데 평양의 분위기는 뭐냐라고 물어보니 이 인도의 한국학자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원래부터 북한은 북미 대화를 원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석했을 때는 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쪽과의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미국과의 대화를 강력하게 원하는 예. 거다. 마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하려면 막 말질도 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도 하고 주목받고 싶어 하죠. 네, 하는 것처럼 예. 그런 차원이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했을 때 예. 당시는 제가 여당 의원이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최초의 발언을 이렇게 합니다. 예.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미국 행정부의 예. 대북 강경 정책이 불러온 재앙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MBC 여론조사에 예. 따르면 80% 우리 국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과의 대화 협상용, 압박용이다. 라고 2006년도 10월 9일에 그랬거든요. 예. 지금도 저는 그 상황은 저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부처가 하나 있습니다. 통일부입니다. 뭘 잘하고 있길래?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지금 통일부가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우 잘하는 일이네요. 6일째 장관이 취임사도 그랬고 예. 저희 인사청문 때도 그랬고 어제 발언도 또 그랬고. 예.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제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겠다. 영의화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북한 영의화 지원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요. 예. 북한의 경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예. 25% 4명 중 1명이 실제로 성인이 됐을 때 성인 구실을 못할 정도로 어릴 때 못 먹어서 극심한 지금 영양실조 그리고 결핵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의료품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영유아에 대해서만은 인도적 차원에서 인류 천륜의 정신에 입각해서 군수물자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말고 영유아 지원을 하자. 지금 통일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육사 출신들이 지금 득세하는 외교안보 이런 부처에서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파멸로 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남북만 손해죠. 뭐 남북만 손해이고 제3자가 또 굳이 본다면 덕을 보겠죠. 일뿐만 아니라 예.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더 손해를 보겠습니까? 남한이 더 손해를 보겠습니까? 굳이 피해를 본다면 남한이 이뤄놓은 게 더 많으니까 피해가 더 크겠죠. 남한이 100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경제 규모가 100배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직시한다면은 예. 수단이 무엇이 됐든 비용이 좀 덜든 뭐가 됐든 전쟁을 막는 것이 현명하죠.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마을에 예. 아주 부잣집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99집이 예. 가난해서 굶어요. 그러면 결국 그 부잣집의 담을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그 부자가 부자로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 못 사는 사람들한테 담 뛰어넘어 오지 않을 만큼 식량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 부유권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이런 경제 성장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예. 못 넘어오도록. 저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좋은 정책을 좀 펴주길 기대합니다. 조만간 재보선이 있죠. 특히 네, 서울 노원병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어요. 뭐 그래가지고 글을 놓고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당초 지역구를 좀 닦아놨던 이동섭 위원장이 네. 공식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정의원하고도 친분도 좀 있죠. 그 사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하고는 좀 가까운 사이고 그렇습니까? 저하고는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상의까지 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예. 지난 일이지만 저도 그렇고 이동섭 위원장이 직접 저에게 한 말은 뭐냐면 예. 일단 민주당에서 본인을 공천하고 그리고 나서 삼각구도로 경쟁을 하다가 양보를 하더라도 했으면 좀 더 명분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고 예. 이동섭 위원장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밀당을 좀 하면은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예. 그런 상황이 아름다운 단일화 대선 때
실패했던. 예. 그랬으면 본인도 좋고 안철수 후보도 좋고 민주당도 좋고 다 좋았을 텐데 그게 안타깝다. 왜 그래 안 했어요? 저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현재 지도부가 예. 그런 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필이면 제가 해외 지금 시찰 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전화라도 해야지 그러면은.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뭐냐면 이동섭 위원장도 공천하겠다. 예. 라는 답을 듣고 그런 뉘앙스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본인 표현으로는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분으로서는 어쨌든 털을 닦아온 분으로서는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쨌든 술, 담배 끊고 예. 그 교회 장로로서 자기 관리를 해왔던 분이고 예. 뭐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예. 나름대로 20년을 준비한 분인데 예.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의총에서 그랬어요. 당과 조직은 개인의 희생을 취했는데 당과 조직은 그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 미국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휴먼 감동 드라마를 민주당이 한번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야당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뭐 지금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나 정도 안 물어볼 수도 없네요. 네네. 지금 뭐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뭐 비평을 하긴 좀 때가 이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예.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인데요. 지금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정 의원께서는 한마디로 일갈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축구 경기로 치면 예. 나는 패스를 하지 않는다. 나는 패스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단독 드리블을 할 뿐이다. 혼자서 단독에서 골 넣을 수 있나요? 100년에 한 번 정도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독 드리블 인사 스타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준 2달 동안 보여준 건 사실은 인사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예. 그 인사는 낙제점이다. 그래서 역대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 예. 취임 2, 3개월 동안의 최하의 지지율 40%대. 40%대. 예.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을 지금 갱신하고 있다. 예. 그건 뭐냐. 결국은 본인이 20대 때 가졌던 생각이 전 인생을 지배를 한다고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자 아버지의 예. 퍼스트 레이디를 했던 당시의 인사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면서 좀 재밌는 자료를 봤는데요. 뭐예요? 영국 인명사전에 보니까 독재자 리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 나온 인명사전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1위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2위가 스탈린. 예. 3위가 뭐 모택동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예. 뭐 이걸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예. 독재자 16위 김일성. 예. 17위. 아니다. 16위 박정희. 예. 17위 김일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영국에 그걸 어디서 펴냈다고 하던가요? 어디서 펴냈지? 영국 인명사전.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발행한 예. 인명사전에 잠깐만 제가 이거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검색해서 보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예. 영국의 세계 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독재자 순위. 뭐 후주 그런 것 모양이군요. 그런 거죠. 예, 막 그 정도로 하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박정희, 김일성 두 사람이 영국에서 나온 독재자 인명 사진에 올라 있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때 아버지 밑에서 그 당시 퍼스트 레이디로 활동할 때 그 당시의 정서와 정정하겠습니다. 예. 김정일이네요. 누가요? 16위가. 그다음에 17위가 박정희.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김일성은요? 김일성은 지금 잘 못 찾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핵심은 아니고. 김일성이 10위입니다. 10위. 예. 뭐 꼭 위로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맞이해 보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 단적인 예가요. 예. 제가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통상에 빠져나갔는데 예. 통상교섭본부 통상의 기능을 산업자원부로 보냈는데 예.
새누리당에 있는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한테 예. 한 번도 한 명한테도 상의하지 않았다. 아, 그걸 옮기면서. 네. 그건 참 좀 납득하기 어렵군요. 네네. 예. 평소에 정 의원은 그 트위터, 페이스북 대단히 열심히 하는데. 네네. 이게 의정 활동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예. 저는 그냥 저의 하루의 역사를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기록한다. 일기를 쓴다. 이런 것이고 그것이 인기가 있다 없다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어제 저녁에 안 그래도 제가 예. 오늘 오시기로 했을 때 페이북 들어가 보니까 5,000명 만땅으로 꽉 찼고 예. 친구 팔로워가 버리 6,20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받아보기. 아, 받아보기. 그러니까 네. 예. 자, 시간이 대충 다 돼 갑니다만은 제가 오늘 정 의원을 만난다고 하니까 누가 저한테 이걸 꼭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은 월급을 대체 얼마나 받을고 그래서 뭐 세금 떼고 예. 흔히 말해서 통장으로 딱 꽂히는 실수령이 얼마인 거를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던데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직 통장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800만 원인가? 그 정도. 연봉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연봉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1억 있어요. 정도입니까? 예, 예, 그러면 한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이 예. 언론에서도 이거 잘못 보도하는 건데. 뭔데요? 국회의원 그러면 차가 그냥 공짜로 나온지 알고 비행기도 공짜로 타는 줄 알아요. 차는 근데 그건 지차를 타죠? 그렇죠. 예, 자기가 다 차는 안 구입해서 나오죠. 타야 됩니다. 운전기사 월급은 나옵니까? 비서, 7급 비서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운전기사 월급은 나온다는 얘기네. 다 이제 비서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지금 비서진이 총 7명입니까? 4급 2명, 5급 2명, 6급, 7급, 9급 그리고 인턴 2명. 그렇습니까? 예. 혹시 정 의원은 비서진 중에 여동생이나 뭐 사촌 동생을 뭐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전혀 없고 예. 대신 정씨 2명이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 씨는 종 씨예요? 그냥 정 씨예요? 하동정 씨인데요. 제가 예. 하동정 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친인척은 아니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 아닙니다. 예. 오늘 아침 시간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정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제가 오늘 크로징 말을 한마디 준비했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제주 4.3 사건 65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주에서는 오늘 4.3 평화공원에서 위령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불참기로 한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요. 또 국민 대통합을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옛말에 정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새삼 되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